자,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게 요 저당 시장의 구조를 이해했으면 그다음에 이제 MBS라는 상품을 알아야 돼요.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 MBS라는 게 제가 얘기했지만 이걸 주택금융공사에서 사서 저당 풀로 만든다 그랬죠. 그 풀 단위로 해서 이제 쪼개가지고 이제 증권을 발행하는 거야. 종이 조각을 다시 만들어서 찍어서 우리는 이런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여기선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요 돈에 투자하세요. 들어오는 돈을 드리겠다는 증서를 발행하는 거야. 그걸 MBS라고 그래요. 근데 MBS가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 굉장히 많아, 종류가. 그래서 이 MBS, 모기지를 담보로 한 증권. 이게 MBS가 모기지라는 뜻이고, 백트는 담보돼 있다는 뜻이야. 뒤에 백이 있다는 거야. 우리가 저 사람은 백이 있어 할 때 백이에요. 그러니까 그 백이 모기지라는 거야. 백이 모기지인 증권을 발행하는데 그게 MBS입니다. 이게 MBS라는 이름으로 그냥 MBS로 알아놓으세요. 왜냐하면 주택 저당 증권이라고 표현되는 책도 있고 저당 담보 증권도 있고 다양하게 표현돼요. 그래서 MBS라고 알아놓으세요. 자, 그러면 MBS를 우리가 보는데 백이 모기지라는 거야. 백이 모기지인 증권. 그래서 MBS인데 이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첫 번째 가장 간단한 것은 이체증권이라는 거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저당채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걸 섞어놓은 게 MPTB예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통 이체증권이라고 그러든가 MPTS라고 그래요. 이거 영어로도 알아놔야 돼. 이것도 하여튼 되게 다양하게 표현해. 그래서 MPTS가 있고 그 다음에 저당채권은 B가 뭐냐면 MBB인데 B가 본드란 뜻이에요. 본드는 채권이란 뜻이에요. 본드는 채권이란 뜻이야. 그럼 이게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기 앞에 계신 여사님이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나서 채권을 가지고 있어. 빌려줬다는 증서. 요거 가지고 있으면 돈을 받아먹을 수 있어. 나중에 원금도 받고 원리금 쪼개서 받든가 원금 받고 이자를 받아먹든가. 어쨌든 원리금을 받아먹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사님이 돈이 필요해. 그래서 딴 사람한테 판다고 쳐봐요. 이게 유동화야. 팔았어. 요 여사님 샀다 이 말이야. 근데 돈은 이 차입자는 여사님한테 돈을 줄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럼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체해줘야 돼. 예? 이체해주면 이분은 이걸 샀잖아요. 내가 그걸 받아먹고 원리금 받아먹으려고 산 게 아니라 이걸 사가지고 상품으로 만들려고 산 거야, 이분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주택금융공사라고 하면 이 여사님이 주택금융공사에서 요거를 갖다가 상품으로 만들어서 MBS라는 걸로 판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차입자가 갚은 돈이 이렇게 가서 바로 이렇게 전달되는 거죠. 다만 여기서 수수료 떼먹죠. 수수료 떼먹기 때문에 조금 전에 봤지만 그 수수료를 빼고 나면 MBS의 수익률이 이 저당의 수익률보다 떨어져요. 왜? 여기서 수수료를 떼거든. 그래서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야. 어? 그러면 자,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이체만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수료만 떼고 이체만 해서 그냥 그대로 돈이 들어오는 대로 그냥 갚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단순하게 하면 이게 이체증권이야. 이체한다고. 어? 근데 보세요. 이체증권의 문제가 뭐냐면 얘가 돈을 안 갚으면 지급보증을 하기 때문에 책임을 지긴 져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꺼번에 갚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한꺼번에 갚는 걸 막는 방법은 없어. 예를 들어서 내가 5%로 차입자가 5%로 대출을 받았는데 시중금리가 2%가 됐어. 그럼 새롭게 2%로 대출 받아서 5%짜리 갚아버리죠. 그럼 갚으면 이렇게 갚고 그거 한꺼번에 들어온다고 투자자한테. 그럼 투자자는 이거 싫어하는 거야. 어? 그래서 이게 조기 상환되는 위험을 나는 안 받을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 안전한데 이체증권의 경우에는 이체하는 방식은 그냥 조기 상환돼도 그냥 받아야 돼 그냥 다 투자자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여사님이 이제 저당권 가지고 있는데 이걸 팔았다 이 말이야. 그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저당권을 직접 발행하는 게 아니라 이 저당권은 금고에다 넣어놓고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걸 담보로 해서 새롭게 내 이름으로 여사님 신용도가 높으니까 우리 김 여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이름 받고 자기가 그 들어오는 돈 있으니까 나를 보고 투자해라. 그래서 나는 고정적으로 얼마씩 주겠다라고 해서 또 새롭게 채권을 발행할 수 있어요. 이거는 쭉 이렇게 흐름이 이어지는 이체증권이 아니라 이 여사님 명의로 발행하는 거야. 다만 담보는 그 모기지가 담보죠. 저당권이 담보로 해서 그걸 안전한 데다가 신탁을 해놓고 그걸 담보로 해서 이렇게 자기 이름으로 발행하는 채권이 있단 말이야. 자기 이름으로 그걸 저당채권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 저당채권은 현금 흐름이 연결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기서 조기상환 했다 하더라도 이분은 조기상환 했다고 해서 너도 받아 이렇게 못하는 거야. 자기 이름으로 발행했잖아.
자기 이름으로 발행했으니까 약속한 거를 계속 끝까지 이행해 줘야 돼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분은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조기 상환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은행을 거치고 그 다음에 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KF를 간단 말이야. 근데 얘가 여기서 모은 저당권은 창고라고 하면 그렇지만 금고에다가 이 모기지 묶음을 여기다 이렇게 보관하고 얘 이름으로 주택금융공사 이사장 이름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거야. 이렇게 발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왕창 조기 상환된다 하더라도 이걸 조기 상환된 돈을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채권을 발행했으니까 약정한 게 10년이다. 그럼 10년 동안 똑같은 이자율로 계속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위험하다고 이게. 그죠? 그래서 저당 채권이 이체증권보다 위험합니다. 훨씬. 그런데 요 두 개를 섞은 게 이체채권이야. 근데 이체채권은요.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요건 뭐냐면 채권 형태로 발행하되 돈은 이체 방식으로 주는 거예요. 어? 여기 PT가 이체한다는 뜻이에요. pass through라는 뜻이에요. 이체하는데 발행 형태는 채권 형태로 발행한다. 자기 이름으로 발행한다 이거죠. 짬뽕한 건데 별로 안 나와요. 근데 요것도 중간 거니까 징검다리 개념으로 알아야 돼. CMO를 알려면 알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요걸 잘 보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때 모기지라는 거를 사면 두 개의 권리가 있다는 거야. 하나는 A라고 저하고 약속을 해요. 하나가 원리금 수취권이야. 원리금을 또박또박 받아먹을 수 있는 권리. 두 번째는 저당 소유권 또는 저당권이야. 이건 뭐냐면 만약에 안 갚을 경우에 저당권을 실행해서 강제로 변제받을 권리. 즉 저당의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금을 받아먹을 수 있는 권리, 원리금 수취권, 저당에 대한 권한, 완전한 소유권, 이게 저당 소유권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이걸 잘 봐야 돼요. 시험에 이게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자, 보세요. 처음에 이체증권부터 봅니다. 이체증권은 이체만 해주는 거야. 이체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으로 저당 채권보다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안 위험하다고? 위험하다니까? 조기 상환 확 들어오면 다 받아야 된다니까? 위험해요. 그러니까 위험하면 수익률 높아요, 안 높아요? 높지. 상대적으로. 왜? 위험하니까. 어? 그러면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여기 위험하기 때문에 왜 위험하냐 이거야. 왜 위험하냐면 MBS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투자자한테 다 파는 거거든요. 투자자가 다 책임져야 돼. 조기 상환되는 거 다 책임져야 돼. 이 MBS를 들고 있는 사람이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라고 하는 원리금 수취권과 B라는 저당 소유권이 모두 투자자에게 다 넘어가고 중간에 있는 은행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돈 받아서 전달만 해주는 거야. 돈 받아서 전달만 해주는 중간에 전달 수수료 요것만 떼고선 다 전달해 주는 거라고. 모든 권리나 이런 거, 원리금 받아먹을 수 있는 권리, 저당 자체의 소유권은 전부 다 실제로 자본시장이 투자자한테 다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투자자는 그 위험을 다 부담해야 돼요. 위험하죠. 위험한데 이 주택금융공사 입장에서는 이 주택금융공사는 위험이 없어요. 이게 다 넘기는 거야, 투자자한테. 그러니까 주택금융공사는 담보 같은 거 설정할 필요 없어. 그냥 받아서 넘겨만 주면 되니까.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보세요. 조기 상환 위험을 막을 수 있어, 없어? 없다고. 콜 방어권이 없는 거야. 콜 방어가 조기 상환 위험을 막는 걸 콜 방어라고 하는데 콜 방어권이 없어요. 그럼 다시 정리해 볼게요. 그럼 다시 이체증권은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여기 차입자가 A가 있고 은행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주택금융공사가 있고 여기 투자자가 있단 말이에요. 최종적인 투자자가 여기 있어요. 그럼 여기서 돈을 빌리고 모기지 설정한데 모기지를 일로 팔았다. 그럼 이렇게 해서 원리금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체증권, MPTS는 이체증권의 경우에는 이걸 그대로 넘기는 거라고. 얘는 이렇게 그냥 넘겨만 주는 거야. 수수료만 떼고 넘겨주는 거야.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모기지를 최종적으로 들고 있는 사람은 투자자라고. 투자자 입장에서 최종적으로 들고 있으니까 얘가 조기 상환되면 그냥 다 받아야 돼. 조기 상환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빨리 갚는다는 거 어떻게 막을 거야. 그러니까 이걸 막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조기 상환 위험을 방어할 수가 없다. 없으니까 위험하다고. 위험하니까 수익률이 높아. 왜 위험해? 투자자가 다 가지니까 권리를.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 소유권을 다 가지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주택금융공사 입장에서 발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나는 넘겨만 주면 되는 거지. 넘겨만 주면 되는 거니까 이거 위험한 거는 투자자가 다 넘겼으니까 이 사람들은 담보가 필요 없어요. 초과 담보 같은 거 안 해도 돼. 그래서 초과 담보가 필요 없다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알아놓고 그 다음에 저당 채권은 보세요. 저당 채권은 여기 모기지를 샀죠. 그럼 모기지를 안전한 신탁회사 같은 데다 보관하는 거예요. 이걸 보관하고 얘네들 이름으로 새롭게 채권 주택금융공사 이사장 해가지고 이렇게 발행하는 거라고. 요걸 담보로 해서
여기서 나오는 원금액을 여기가 100억이다. 100억이다. 그러면 발행할 때 100억 다 발행하면 돼야 안 돼요. 이게 만약에 10년 동안 들어오는데 10년 동안에 들어오는 총액이 100억이야. 그럼 100억을 다 발행하면 돼야 안 돼? 될까 안 될까? 안 돼. 위험해. 왜 그러냐면 이게 조기 상환하면 중간에 10년이 아니라 5년 만에 조기 상환되는데 조기 상환해서 들어올 때는 다 들어올 때 100억이지 조기 상환해서 들어올 땐 95억 정도밖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 95억 돈 받고 100억짜리 발행하는 거 아니야. 그럼 안 되지. 그러니까 발행액이 원래 모조당 금액보다 작아요. 만약에 90억만 발행한다고 쳐봐. 그럼 90억어치만 발행한다 그러면 원래 모조당은 10년 동안에 총 들어오는 돈이 100억이야. 근데 얘는 90억만 발행해. 그럼 그 차이가 10억이지. 10억을 초과담보라고 그래요. 초과담보. 응? 그러니까 얘는 초과담보가 필요 없다고 받아서 넘겨만 주면 되니까. 근데 저당 채권은 받아서 넘겨주는 게 아니라 이거 받는 거는 따로 있고 이 신탁회사에 들어가요. 이 보관을 한다고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요걸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건데 요 발행하는 요 MBB라고 하는 저당 채권은 요때 채권 총액이 원래 그 모조당의 총액보다 크면 안 되지. 작아야 된다고. 그 차이를 초과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저당 채권은 조기 상환되더라도 투자자가 다 받는 게 아니야. 나는 주택금융공사를 믿고 산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전하죠. 상대적으로 위험이 작다고. 그럼 수익률이 작아요? 커요? 작겠지. 예? 위험이 작으니까. 그 왜 위험이 작으냐? 이건 투자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 발행기관이 다 부담하는 거야. 주택금융공사가 다 갖는 거예요. 원리금 수익권하고 저당 소유권은. 그리고 주택금융공사 이름으로 발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초과담보가 당연히 있어요. 초과담보라는 게 별게 아니라 원래 내가 사들인 모 저당의 금액이 있잖아요. 100억이다. 그럼 발행할 땐 90억만 발행해. 그럼 이때 10억이 초과담보예요. 자, 그 다음에 콜방어는 투자자는 콜방어 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당연히. 아니 나는 안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저 모기지가 이렇게 모기지 현금 흐름이 들어가는 신탁 계정하고 보관 계정하고 근데 투자자가 돈 받는 거는 다른 거예요. 현금 흐름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받아서 넘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콜방어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체 채권은 이걸 섞어 놓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니에요. 이것만 따로 떼서 나온다든가 그런 건 거의 없어요. 얘는 딱 중간이야. 얘 이것저것 섞어 놓은 거기 때문에 딱 중간이야. 수익률도 중간, 위험도 중간. 그리고 A는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한테 넘기는데 그 저당권, 이게 채권의 소유권은 발행기관이 가져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나눠진 거죠. A는 투자자, B는 발행기관. 섞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얘도 역시 초과담보가 있는데 얘는 상대적으로 이 저당 채권보다 발행기관이 안전하니까 초과담보가 있어도 자, 저당 채권보다는 적어요. MBB보다는 적게 그 초과담보를 설정하는 건데 이거 이해 못하면 그냥 놔두세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콜방어는 있든 없든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콜방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상품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달라져.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요. 요 MPTP라고 하는 이체 채권 PT 방식으로 하는데 발행은 본드로 채권으로 발행한다는 이 이체 채권 요거하고 똑같은데 기본 구조는 똑같은데 훨씬 더 다양한 그 구조로 만들어내는 게 있는데 그게 시험에 나와요. MPTP 자체가 시험에 나온다기보다는 요걸 기본으로 해서 조금 더 변형시킨 상품이 우리나라에서 MBS 상품 중에는 가장 많이 팔리는 게 있어. 여러분들 MBS는 하나의 상품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MBS가 이만큼 있다 그러면 MBS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에 MPTB도 있는 거고 MPTS도 있는 거고 MBB도 있는 거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넓게 MBS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중에 뭐냐? 다음에 CMO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CMO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MBS입니다. MBS 종류 중에 CMO가 가장 많이 되고 그리고 MBS가 가장 많이 답으로 떠요. 시험에서. MBS래 참. CMO가. 그래서 CMO를 잘 알아놓으셔야 되는데 이때 CMO 하면 기본 구조를 좀 알아놓으셔야 돼요. 얘는 MPTB하고 똑같아. 기본 구조는 똑같아. 그런데 뭐가 변형되어 있느냐면 얘는 발행할 때 만기하고 수익률을 서로 다르게 해서 발행해요. 만기하고 수익률을 다르게 쪼개가지고 발행하는데 요걸 일종의 파생 상품이죠. 만기하고 수익률이 다르게 발행되는 MBS의 종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발행하느냐? 이게 트렌치별로 발행합니다. 이 쪼개가지고 트렌치 단위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래서 발행하는데 만기를 순서대로 만기를 정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장 늦게 돈을 받는 그 트렌치를 마지막 죄 트렌치라고 그래요. 죄 트렌치라는 용어도 알아놓으세요. 트렌치라는 말이 있죠? 트렌치 이렇게 쓸 겁니다. 이게 불어에서 나온 거야. 트랑치인가 뭐 해가지고. 근데 이게 뭐냐면 이 파이 있잖아요. 빈대떡을 이렇게 피자 같은 거 자르잖아요. 자른 한 조각을 트렌치라고 해요. 요거 자른 한 조각. 요거 트렌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주택금융공사에서 저당을 사면 저당을 떼거리로 사요. 떼거리로 사가지고 그걸 풀로 만든다 그랬죠. 저당 집합으로. 근데 저당 집합이 이런 거예요. 전체 들어오는 돈이 80억 들어와. 80억 들어오는데 만기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7년짜리를 모았어. 공통적인 거야. 그리고 이자는 이자는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5%야. 자, 이렇게 요거 묶었어. 저당 개수는 뭐 몇 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당은 전부 다 전체가 80억이야. 7년이 만기짜리 묶었고 5%짜리를 묶었어. 80억어치야. 7년 동안 80억이 원리금으로 쪼개서 들어와.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면 그냥 채권을 발행한다 이렇게 해놓고 원금 80억 그 다음에 7년 5% 이렇게 해서 단순하게 발행하는 게 아니라 이걸 쪼개요. 이런 식으로 쪼갠단 말이죠. 쪼개가지고 자 이거 원리금은 매년 또박또박 들어오는 거 아니야? 또박또박 들어오는 거니까 1년 동안 들어오는 돈은 1년 만기짜리한테 줘. 1년 동안 들어오는 돈 이게 하나 8등분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잖아요. 8이면 하나를 트렌치라고 해요. 하나의 덩어리를. 그래서 이게 1년 동안 들어오는 돈은 1년 만기짜리로 발행해요. 근데 수익률은 5%를 줄 수가 없어. 이건 짧게 받으니까 그러니까 한 4.2% 이렇게 발행해. 2년 만기짜리 발행해. 2년 동안에 10억 들어오잖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은 원리금이 똑같이 들어오는 거니까 만약에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이라면 매년 10억씩 들어오는 거야. 80억이면 7년이구나. 7년이면 뭐 10 몇 억씩 들어오는 거야. 그럼 그거 들어오는 것만큼 만기로 해가지고 쪼개서 발행하는 거야. 2년 만기짜리로 해가지고 발행하는데 뭐 한 10억어치 발행하는데 요거는 뭐 수익률이 요거보다는 좀 높아서 4.8%를 한다. 3년 만기짜리는 예를 들어서 5.1%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쪼개가지고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저당풀을 트렌치로 쪼개고요. 별로 나눠가지고요. 요때 각각의 트렌치별로 만기하고 이자율, 수익률을 별도로 해서 따로 발행하는 거예요. 요걸 트렌치별로 발행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만기와 수익률이 다른 MBS 요거를 우리 CMO라고 합니다. 그래서 CMO는 이렇게 원금을 받는 순서에 따라 A, B, C, D, E, F, G 이런 식으로 가는데 마지막 트렌치는 A, B, C, D, E, F, G, H가 아니라 Z라고 그래. 마지막 트렌치는 Z 트렌치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거를 Z 트렌치로 끊어주지 않으면 도대체 몇 년 어디가 끝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마지막은 Z라고 표현합니다. Z 트렌치라고 표현한다. 대충 이해는 하세요? 지금? 대충이라도 이해하면 돼. 예. 어쨌든 답을 골라내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알아놓고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뭐 PC라는 것도 있어요. 여기 참여증서라는 게 있는데 MBS의 종류입니다. 이것도. 근데 이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공동소유권이에요.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일단은 지금 수업을 할 때는 완전히 속속들이 다 알아야겠다. 속속들이 몰라요. 나중에 시험 보기 직전에도 몰라요. 속속들이 어떻게 알아.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거 위주로 그런 개념을 잡으면 되는 거지. 지금 뭐 아주 전부 다 전체를 다 내가 완전히 마스터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 정도만 아셔도 충분해요. 자, 그러면 요 관련되는 문제 한번 보죠. 자,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자, 1번 부동산 투자회사와 조인트 벤처는 자금 조달 방법 중 지분금융에 해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분금융, 부채금융 아까 했잖아요. 그죠? 지분은 주식 같은 거라고 했죠. 부채는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정규 교재 나오면 그때 할 거예요. 거기 있을 테니까 지금 여기 없고. 부동산 투자에서 리츠는 주식을 사는 형태로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인트 벤처도 지분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지분금융이 맞아요.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는 상환 초기보다 후기로 갈수록 매기 상환액 중 원금 상환액이 커진다. 맞아 틀려? 어머 금방 까먹네. 자,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원리금 균등이라고 그랬죠? 원리금은 똑같죠? 근데 이자는 점점 커졌다가 작아지고 원금은 작았다가 커진다고 17만 원에서 계속 올라갔잖아. 아까.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지. 그렇지? 그거 물어본 거죠. 근데 3번 담보, 노후연금. 이게 주택담보. 주택연금이라고 그래요. 그냥 우리. 주택연금은 연금 개시 시점에
주택 소유권이 연금 지급 기관으로 이전된다. 맞을 것 같아, 틀릴 것 같아? 자, 이건 얘기는 안 했는데. 자, 아니죠. 왜냐하면 연금 지급 개시 시점은 아직 돌아가시기 전이잖아. 지금부터 연금 대출 초기에 이제 대출금을 목돈으로 빌려주는 게 아니라 푼돈으로 찔끔찔끔 빌려준다니까. 그러면 그 연금 개시 시점은 대출 초기라는 거예요. 대출 초기에 담보권 설정해놓고 이렇게 저기 연금을 준단 말이죠. 연금을 주는데 소유권이 넘어가는 때는 언제예요? 그분이 사망하시거나 아니면 뭐예요? 계약이 끝났을 때 주택 소유권이 은행으로 넘어가서 경매 처리되든가 환가 처리돼가지고 남은 돈이 있으면 이제 상속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를 이해했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3번이 답이죠. 네. 4번 주택저당 담보부 채권 MBB라고 돼 있잖아.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앞에 있는 게 있잖아요. 이게 용어가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놓으라고. MBB, MPTS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도 이거 전부 다 얘기하면 말도 길고 말만 다 교재마다 다 달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그냥 MBB로 알고 MPTS로 이게 병기하니까 그걸로 알아놓으라고요. MBB는 뭐예요? 발행기관이 책임지고 지 이름으로 발행한 저당 MBS예요. 그 MBB는 주택저당 대출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시가 발생하더라도 MBB에 대한 원리금을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채무 불이행 발생하거나 조기 상환 발생하거나 하더라도 그 모기지를 그에서 나오는 원리금을 그대로 투자자에게 다 주는 게 아니고 그건 따로 있고 주택금융공사 이사장 명의로 자기를 보고 투자라고 해가지고 발행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MBB는 투자자에게 약속한 만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가 이거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수익률이 낮고 위험도 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CMO가 나왔어요. 다층 저당증권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거 얼마 전에 말이죠. 이거 비슷한 문제 나왔는데 그전에는 다층 저당증권이라고 안 나왔어. 다계층 증권이라고 나왔어. 다계층 증권, 다단계 증권, 담보 저당 채권.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왔네. 새로운 용어네. 다층 저당 증권. 나 처음 들어봤어.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용어가. 그러니까 CMO로 알아놔야 돼. 그냥 별 수 없어. 응? CMO로 알아놓으면 CMO의 발행자는 동일한 저당풀에서 상환 우선순위와 만기가 다른 다양한 저당담보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맞는 거 아니야. 얘기했잖아. 지금 떡판처럼 이게 파이처럼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잘라가지고 똑같은 만기에 똑같은 수익률이라도 수익률 가진 걸 묶어놨다 하더라도 이걸 이렇게 쪼개가지고 1년 만기짜리 몇 프로, 2년 만기 몇 프로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래서 발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런 문제 풀 수 있겠어요, 근데? 연습을 해야지. 풀어야지. 풀 수 있다고. 이게 요번에 금융하고 투자가 약간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요. 다른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쪽이 좀 어렵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가끔가다 ABS라는 용어가 튀어나와요. ABS라는 용어가 튀어나오는데 ABS하고 MBS가 뭐가 다르냐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MBS는 요 안에 있다면 ABS는 이거보다 넓은 개념이야. 자, 그러면 뭔가 빚 같은 거 내가 어떤 사람한테 돈을 꿔줬다. 그러면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게 돈이 들어오는 것을 내가 팔아버려. 그러면 받아가지고 주는 이런 식으로 부채를 문서화한 거. 문서로 만들어서 서로 사고 파는 거 이런 걸 채권시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시장에 요 빚을 문서한 이런 증권들 빚을 문서한 거 요걸 뭐라고 그러냐면 채무증권 또는 부채증권이라고 그래요. 부채증권이라고 하는데 부채증권 중에 주택담보대출을 빚을 기초로 해가지고 만든 그런 부채증권이 MBS예요. 그러면 빚이 주택담보대출만 있나? 아니죠. 자동차 사면 할부 리스 있죠. 기계장치료 리스 있죠.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엄청 많아요. 카드 쓰고 나면 그거 갚아야 되는데 그것도 빚이죠. 이런 것들을 나중에 전부 다 돈이 들어오는 거란 말이야. 그런 것들을 증권으로 만들어서 팔아요. 이때 이런 잡다한 것들을 다 뭐 별거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빚문서를 ABS라고 그래. 그래서 ABS는 미래에 들어오는 돈을 문서로 만들어서 팔아서 자본시장에서 거래하는 건데 이걸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고 그래요. 자산을 유동화했다고. Asset Backed Security. 그래서 자산 유동화 증권도 부채 증권이에요. 지분 증권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 엄청나게 많은 자산 담보 증권 중에 MBS는 주택담보대출만 유동화시킨 거니까
그러니까 전체 중에 MBS는 그 부분 집합이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ABS하고 MBS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ABS가 혹시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상품들이 있어요. 이제부터 좀 상품들을 보는데 상품 보기 전에 일단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91페이지 보면 저당 유동화의 개념이 있죠. 자, 저당 유동화의 개념 보면 저당권을 하나의 상품으로 유통되게 하여 신용창조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이렇게 돼 있죠. 91페이지. 91페이지라고 했나? 내가? 91.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저당 유동화의 개념은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저당을 사고 파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유동화 시장 구조 보세요. 아래에 1차 저당 시장하고 2차 저당 시장 있죠. 1차 저당 시장은 저당 대부를 원하는 수요자와 저당 대부를 제공하는 금융기관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당이 만들어지는 시장이에요. 2번 1차 저당 대출자들 보통 은행이에요. 여기는 주택을 구입하려는 일반 수요자와 새로이 부동산 공급하고자 하는 건설업자에게 저당을 설정하고 자금을 빌려줍니다. 이렇게 이런 시장이 금융시장이죠. 그리고 이런 시장이 1차 저당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2차 저당 시장 보죠. 저당 대출 기관과 다른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 기존의 저당을 사고 파는 거예요. 저당을 사고 파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1차 대출 기관들은 2차 저당 시장에서 그들이 설정한 저당을 팔아 모기지를 팔아버려. 그런 다음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므로 2차 저당 시장은 저당 대부를 받은 원래의 저당 차입자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갑돌이 병돌이 정돌이한테 이렇게 돈을 빌려줬는데 걔네들하고 2차 저당 시장은 직접 관계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놓고요. 그림이 나오는데 그림의 경우는 교재에 나온 그림이 제가 여러분들이 헷갈릴까 봐 그림도 뭐 안 넣고 그랬는데 이 그림이 이거죠. 그러니까 주택 수요자가 금융기관 은행에다가 자금을 빌리고 저당 대출 채권 모기지를 설정합니다. 이거 1차 저당 시장이라고 그래. 근데 여기 오타가 났어요. 이게 2차예요. 2차인데 지금 이 주택금융기관은 이걸 팔아요. 파는데 직접 파는 경우는 우리나라는 거의 없어요. 없고 중개기관을 거쳐요. 근데 이 중개기관이 어디라고요?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에 모기지를 팔고 주택금융공사가 이걸 증권을 만들어서 파는 거야. 그래서 투자자들이 사는 건데 이게 2차 저당 시장이라고요. 이 구조죠. 지금 그림이 그 구조잖아. 그래서 그런 구조를 좀 알아놓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걸 왜 하느냐 하는 건데 요거는 주택금융공사가 하는 일이에요. 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이렇게 모기지를 산다고 차입자한테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주면 모기지가 설정되잖아. 주택저당 채권이 모기지란 말이에요. 모기지를 팔아. 돈 주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택금융공사는 이걸 갖다가 직접 발행할 수 있어요. 투자자에게. 그러면 돈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냥 이렇게 건네주는 거야. 직접 할 수 있어요. MPTS라고 이게. 근데 그거 말고도 다른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신탁계정에다가 그걸 보관해. 그 다음에 보관한 상태에서 자기네가 그걸 자기네 이름으로 발행한다고. 자기 이름으로 발행하면 그건 MBB예요. 지금은 이건 MBS만 지금 MPTS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일이 이런 걸 한다라는 거예요. 유동화 중개기관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봤고요. 잠깐만요. 그 그림 확인했고요. 이걸 잘 꼼꼼하게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이해를 차근차근 하셔야 돼. 여기는 정형화된 지문이 없어요. 우리 시험은 딱 정해진 지문이 없어. 이거는 지문이 다 달라요. 법률이 아니에요, 이게. 민법 같은 거는 꼭 나와야 되는 용어나 지문이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자유자재로 내. 그러니까 이해를 잘 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유동화 효과 보세요. 주택 수요자, 금융기관, 증권 투자자, 국가 정책적 효과 있는데 이거 시간 많이 나면 보세요. 이건 됐어요. 좋은 것만 있어요, 다. 그다음에 유동화 증권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저당담보증권이라고 돼 있잖아요. MBS라고. 그러니까 저당담보증권이라고 돼 있고 주택저당증권도 돼 있고 다양한 얘기를 하니까 MBS라고 알아놓으세요. MBS의 개념. 자, 그 개념은 그냥 읽어보시고요. 부동산 증권은 두 개 참고, 지분증권, 부채증권 있다는 건 뭐 봤고, 그다음에 저당담보증권 발행됐고, 자 이렇게 해서 저당담보증권이 왜 발행되느냐 뭐 이런 내용을 지금 기술해놨고 구체적인 건 안 해놨어요. 그다음에 ABS라는 것도 있다라는 거야. 여기서 얘기하는 건 ABS는 보죠. 자산유동화증권이란 보세요. 지금 2번에 제목은 자산담보증권이라고 돼 있죠.
근데 본문에는 자산유동화증권이라고 표현돼 있잖아. 그러니까 용어가 다 다르다니까? 한 책에서도 다른 거예요. 헷갈려서 여러분들이 자산유동화증권, 자산담보증권 막 이렇게 하면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ABS로 알아놔야 돼, 이거 전부 다. 자, ABS란 부동산 학자금 대출채권, 자동차 대출채권, 주택저당채권, 매출채권 뭐 별거 다 있어. 하여튼 돈 받을 거, 미래에 돈 받을 거 싹 다 끌어모아가지고 요 유동성 낮은 자산을 근거로 해서 발행되는 각종 증권을 얘기하는데 잡동산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ABS는 굉장히 넓은 개념이고 그중에 주택저당채권, 즉 모기지만을 대상으로 유동화한 증권이 MBS예요. 자,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돼요. 나머지 됐습니다. 자, 자금 조달 방법 보겠는데요. 뭐 여기 지금 우리는 리츠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다음 한국주택금융공사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금 볼 필요 없고요. 그냥 개념으로 리츠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만 한번 살펴보는데요. 자, 리츠는 제가 별로 이렇게 그 수업 시간에는 막 번잡하게 안 해요. 왜냐하면 리츠가 시험에 나오는 건 거의 대부분이 리츠의 뭐 효과나 뭐 이런 개념 이런 거보다는 법규가 나와요. 법규가. 근데 법규가 나오면은 그거는 시험 임박해가지고 법규를 딱딱 찍어가지고 정리해서 그냥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예요. 그건 이해도 필요 없어. 그래서 그거는 시험 임박해서 그냥 리츠 중요한 부분을 그냥 발췌해서 우리가 수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리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리츠 하면 이런 거예요. 리츠는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우리나라에서 번역합니다. 부동산 투자회사. 근데 이 부동산 투자회사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놓고 리츠라고 이렇게 써요. 리츠라고 쓰는데 이 리츠라고 하는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간접 투자 상품입니다. 그러면 간접 투자 상품이 뭐냐? 간접 투자 상품은 펀드입니다. 한마디로 펀드인데 이 펀드가 말이죠. 회사 형태로 되어 있는 펀드를 뮤추얼 펀드라고 그래요. 회사 형태로 해서 펀드가 뭐냐면 여러 사람들 자금을 끌어모아서 대신 투자해주고 거기에 대한 수익을 다시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게 펀드거든요. 그런데 이 펀드를 만들 때 회사 형태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 회사 형태로 만들고 그 회사의 투자자는 주주로서 투자하는 방식으로 발행하는 걸 뮤추얼 펀드라고 그래요. 미국에서. 그런데 이 뮤추얼 펀드라는 게 지금 보통 일반적인 펀드는 주식형이다, 채권형이다 이런 증권 펀드의 경우에는 주식이나 채권 시장에 가서 뭐 주식 샀다가 팔았다, 채권 샀다 팔았다 하면서 거래하면서 그러면서 얻은 수익을 다시 일정 기간 끝나가지고 결산하면 투자자한테 주잖아요. 그래서 어떤 뮤추얼 펀드가 유가증권, 즉 주식이나 채권 같은 데 투자하지 않고 주로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얻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준다면 그 주주에게 돌려준다. 투자한 주주에게 돌려준다면 그거를 부동산 뮤추얼 펀드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부동산 뮤추얼 펀드라고 안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리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동산 뮤추얼 펀드가 사실 리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회사 형태로 만든 거예요.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고 그리고 투자자는 주주의 지위로 투자에 참여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여러분들 펀드 가입한 분 계세요? 여기? 펀드 있다 나. 펀드 있다. 어떻게 돈이 그렇게 없어요? 펀드에도 하나. MMF도 없어? 머니마켓 펀드도? 야, 이거 완전 개털이네요. 자, 근데 자, 펀드에 가입하면 펀드 통장 하나 만들어 주는데 그때 내가 투자한 금액이 펀드의 권리로 하나씩 돼 있는데 그걸 좌라고 그래. 좌라고 표현해요. 좌수로 들어가는 거야. 좌수가 보통 기본금 뭐 1,000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00좌 뭐 이렇게 얘기하지. 좌로 들어가. 내 권리가 좌로 찍혀. 좌로 찍히는데 뮤추얼 펀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거는 좌라고 하는 수익주권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돈을 투자하면 주주가 되는 거예요. 주식 발행 형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장에 증권 통장이 주로 찍혀요. 내가 돈을 쓰면 몇 주 이런 식으로 찍혀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되 펀드를 그걸 이제 부동산에 주로 투자하면 부동산 뮤추얼 펀드라고 안 하고 리츠라고 한다고 그냥. 리츠는 역시 주식회사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 간접 투자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리츠 부동산 투자회사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냥 부동산에 투자하는 뮤추얼 펀드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펀드가 아니라 뮤추얼 펀드라는 거는 뮤추얼 펀드는 회사 형태로 만들어진 펀드를 뮤추얼 펀드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주식 발행 형태로 돈을 모은다. 이렇게 알아놓고 돈을 벌면 그걸 주주에게 배당 형태로 수익을 주는 거예요. 이게 뮤추얼 펀드, 이게 리츠다. 이렇게 알아놓고요. 근데 두 번째는 이건 간접 투자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부동산 투자한다 그러면 땅 산 다음에 집 진 다음에 뭐 이렇게 하고 직접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 투자하는 사람은 전문가가 따로 있고 그 사람한테
그 회사에 돈을 이렇게 대는 거예요. 대고 대신 투자해주고 거기 얻은 수익을 다시 배당 형태로 다시 돌려주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건 직접 투자 상품이 아니라 간접 투자 상품입니다. 자, 그다음에 법률의 내용이 많이 출제됩니다. 보통 출제가 되면 법규가 출제돼. 법규가. 그래서 법규를 좀 잘 알아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요. 소용이 없고 나중에 우리가 시험 임박해가지고 하거나 시험 좀 앞두고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수업하면 되는 거고 이게 시험 보고 나면 이거 계속 머릿속에 남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 시험 보면 끝이야. 그거 외운 거. 뭐 자본금이 어떻고 자본금 요건이 어떻고 뭐 그다음에 분산 요건이 어떻고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배당은 뭐 90% 이상 배당해야 되느냐 뭐 어쩌느냐 뭐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시험 보고 나면 다 까먹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당연히 다 잊어버려도 되는 겁니다. 자, 일단 그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부동산 투자 회사를 보면 돼요. 한번 우리 리츠 보겠습니다. 교재 보죠. 리츠의 리츠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 자금을 모집하여 그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MBS도 일종의 부동산이거든요. 그래서 투자 또는 부동산 관련 대출 등으로 운영하여 얻어진 운영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해주는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인데 즉 리츠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뮤추얼 펀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투자자는 리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부동산에 직접 투자에 발생하는 재반 문제와 위험을 회피할 수 있고요. 또한 리츠의 지분은 주식의 형태로 주식시장에서 거래돼요. 리츠는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여러분들 주식 시세표 보면 신문에도 나와 있어요. 그럼 그걸 사고 팔고 하면 되는 거죠. 또한 리츠 그래서 환금성이 높아요. 우리가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면 환금성 떨어지잖아요. 그 돈으로 바꾸려면 그 부동산 땅 다 팔아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리츠는 그 지분으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식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결여된 부동산을 증권화했다는 점에서 부동산 증권화의 한 형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리츠 도입의 효과가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는데 이게 좋은 것만 나오겠죠. 그래서 기업의 구조조정 수단이다. 소액 투자자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 부동산 시장의 선진화 및 외자 유치가 확대된다. 포트폴리오 구성이 용이해지고 안정적인 수익률이 나온다. 투자의 안전성과 유동성이 보완되어 있다. 뭐 이런 건데 다 좋은 얘기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안 좋은 거 나오면 그냥 찍으면 돼요. 그리고 이런 거는 거의 안 나와요. 이런 건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좋은 것만 있구나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있는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이건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리츠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부동산 관련 상품으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가장 많이 나오는 거. 그러면 리츠 하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보는데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PF라고 그래요. 약자로 PF라고 그래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오늘 수업할 때 개발금융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주택금융은 주택소비금융이 있고 주택개발금융인데 개발금융은 대표적인 게 뭐라고 그랬어요? 건축대부라고 그랬다고. 근데 제가 얘기했어요. 건축대부는 요즘에 별로 안 한다. 건축대부 형태로 빌려준 거 큰 사업의 경우에 건축대부 거의 안 하고 PF로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건축대부라는 건 단계별 공정별로 해가지고 감리한 다음에 이렇게 다음 대출금 나가는 그런 방식인데 PF는 그게 아니다 이거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건축대부를 대체하는 새로운 개발금융이다 하는 거야. 그래서 PF로 대출받아서 집 샀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PF로 대출받아서 집 샀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집 사는 데는 PF 같은 거는 그건 집 사는 용도가 아닌 거야. PF는 건설하는 거예요. 건설금융이에요. 개발금융이지. 내가 PF로 대출받아서 뭐 집을 샀다는 건 그건 착각한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소비금융이 아니라 이건 개발금융입니다. 건설업자에 대한 금융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건설을 추진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건데 이게 일반적으로 대출해 줄 때는 보세요. 은행이 기업에 대출해 줄 때는 기본적으로 그 은행의 담보 능력이나 신용도나 이런 걸 보고 대출해 주죠. 그런데 이 PF의 경우에는 그 대출자, 차입자 있잖아요. 차입자의 신용을 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재산 능력, 담보물 이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을 봅니다. 추진하는 사업이 괜찮은 사업이냐, 돈을 벌 수 있느냐 이걸 보고 돈을 빌려줍니다. 그 사업이 기가 막힌 사업이고 돈을 충분히 벌겠다 그러면 대출을 해줍니다. 그 차입자가 신용불량자, 신불자든 적색거래자든 아니면 담보가 하나도 없어 개털이든 아무 상관이 없다. 교과서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이론적으로 그렇다. 이론적으로 이거는 신용이 없고 담보가 없어도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뭐만 좋으면? 사업성만 좋으면. 사업성을 다른 말로 현금 흐름이라고 그래요. 미래 현금 흐름이 짱짱하게 들어온다. 돈이 화끈하게 들어오는 사업이다. 그러면 이거는 대출을 해준다는 거죠. 그럼 어떤 구조로 하느냐면 이런 거예요. 자, 대출을 받는 사람은 차입자는 시행사예요. 시행사. 우리가 건설할 때는 시행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어. 그런 거 들어봤어요? 시행사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예요.
그런데 그 시행사가 전부 다 노가다를 뛸 수는 없잖아. 실제로 뭐 땅 파고 뭐 건물 짓고 이런 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공사를 선정해요. 그래서 시행사, 시공사가 이렇게 선정돼 가지고 하면 이 은행은 일반적으로 시행사에 대해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이때 차주, 돈을 빌리는 건 시행사예요. 근데 기존의 대출은 자 시행사에게 돈을 직접 대출해 주는 거예요. 시행사에게 빚을 빌려주는 거죠. 그럼 시행사의 장부에 대차대조표에 빚이 잡혀요. 부채 쪽에 금액이 잡혀. 만약에 100억을 꿔줬다. 100억. 그럼 100억이 부채의 장부에 딱 찍혀. 시행사의 장부에 빚이 100억이 딱 잡힌다고. 그런데 PF는요. 시행사의 신용이나 담보를 보고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한테 빌려주는 게 아니라니까. 행정적으로 보면 이론적으로 보면 얘한테 직접 대출해주는 형태가 아니고 이 사업 자체에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서류상의 회사를. 이건 법적인 회사예요. 법적으로 서류상의 회사입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PF 법인. 그러니까 이게 프로젝트 회사라는 거야. 근데 이거는 임직원이나 뭐 이런 것도 없어. 사실 임직원은 있는데 상근 임직원은 이런 거 없고 그냥 서류상의 회사예요. 일은 얘네들이 해. 근데 법적으로는 이렇게 하나 만들어요. 그럼 여기다 대출해 주는 거야. 여기다 직접 대출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 대출해 주기 때문에 요 사업이 잘 되면 여기서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얘네들이 빼먹는 거야. 빼먹는데 문제는 시행사가 대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시행사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시행사가 영세하고 되게 열악해요. 시행사는 신용등급을 받을 자격도 없어. 하여튼 거의 대부분 시행사 아직 그지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시행사가 굉장히 영세하고 그러기 때문에 은행은 맨정신으로는 아무리 여기다가 법인 쪽에다가 서류상의 회사에다 대출해주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이거 믿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은행에서 대출해줄 때 꼭 시공사 선정해서 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시공사만 선정해 오면 괜찮은 시공사를 선정해 오면 대출해 주겠다 그러면 눈이 빨개져 가지고 말이죠. 시공사 찾아러 다녀요. 이때 은행이요. 시공사의 등급까지 정합니다. 적격업체 도급순위 100위 안에 있는 거 물어와.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그러면 도급순위까지 딱 제한을 해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막 찾아가지고 시공사를 선정해. 선정해서 데려오면 시공사한테 별걸 다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돈이 없고 담보나 신용이 없기 때문에 얘를 통해서라도 신용을 확보해야 되잖아. 큰일 나면 안 되니까 얘한테 각종의 보증장치를 요구하는데 지급보증 서달라. 그 우발채무 있으면 네가 갚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완공각서 써라. 책임준공각서.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IMF가 일어나도 쓰나미가 일어나도 건물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건물을 반드시 짓겠습니다. 완공해드리겠습니다. 이거 각서 받아요. 책임준공각서 받는다고. 그 다음에 하다가 일이 잘못돼가지고 만약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면 너는 공사 포기해라. 딴 놈 붙이겠다. 돈은 나중에 받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게 사기꾼인지 모르니까 너 어음 써. 금액만 비워놓고 백지엄까지 받아요. 어음에다가 금액만 비워놓고 백지엄까지. 이거 말고도 엄청 많아요. 그러면 시공사는 그 위험 부담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시공사는 이 위험 부담을 하고 들어가는데 시공사 입장에서는 시공비가 높아지겠어, 낮아지겠어? 여러분들 우리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높아진 이유가 PF로 추진한 이유로 높아진 것도 있어요. 원인 중에 하나예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고비용 구조예요. 이놈들 여기서 그 시공비를 엄청 뜯어가요. 은행도 이거 대출해 줄 때요. 이거 은행 위험하잖아요. 이게 담보도 없고 신용도 없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금리도 되게 높습니다. PF 금리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에 뭐 수수료 같은 거 선취 수수료 막 떼고 그러는데 10%씩 막 떼요. 막 골 때려요, 이거.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중요한 건 시행사에 직접 대출해 주는 게 아니라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법인을 설립해서 여기다 대출해 주는 거야. 그러면 시행사하고 이 PF 법인은 법적으로는 전혀 상관이 없는 회사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신용절연이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만드느냐면 이 시행사가 딴 사업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딴 사업에서 망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업까지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법인을 따로 만들어서 신용이 끊어지게 만드는 거야. 얘가 파산해도 여기까지는 영향 못 받게. 그래서 이걸 파산절연 또는 신용절연이라고 그래요. bankruptcy remote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신용을 완전히 띄워버리고 여기다가 대출해 줍니다.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 공사가 이루어지는 게 이제 PF 방식이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돈이 들어오면 이제 분양을 해서 돈이 들어온다 그러면 은행 가져가고 시공사에 건설비 주고 남은 게 있으면 이제 수익을 이제 시행사가 가져가는 거죠. 수익성이 자신이 있으니까 이걸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특징을 한번 보죠. 일단 첫 번째로요. 이 시행사 입장에서요. 돈을
물론 이건 서류상의 회사예요. 일은 얘네들이 해요. 얘네들이 하는데 법적으로는 여기다가 대출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시행사의 장부에는 빚으로 기록이 안 된다 그랬죠. 빚으로 기록이 안 되는데 돈은 들어와서 쓰죠. 대출은 사실상 돈을 쓰는 건 얘네들인데 얘네들 장부에는 빚으로 기록이 안 돼. 장부에 빚으로 기록이 안 되는 걸 뭐라 그래? 장부 바깥으로 돈이 들어온다고. 부의 금융이라고 그래. 장부 바깥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장부 바깥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부의 금융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돈이 들어와서 쓰는데 이거는 그 회사의 빚은 아니에요. 그 회사의 대차 대조표에 빚으로 기록이 안 돼요. 그러면서도 돈은 들어와. 그것을 장부 바깥으로 돈이 들어온다. 부의 금융, 부의. 부자가 가계부 할 때 부자예요. 장부 할 때 부자. 부의 금융. 장부 바깥으로 돈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부의 금융이라고 그래요. 그 특징 꼭 알아놓으시고. 두 번째는 이게 비소구 금융이야. 여기서 소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얘 명의로 사업은 얘 명의로 하는 거예요. 명의 법적으로. 얘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은행이 준 돈을 회수하는 데는 얘네들 법인 이름으로 땅도 사고 건물도 짓고 한 거 아니야? 그 법인 이름으로 산 땅이나 이런 거 팔아가지고 회수해요. 그러니까 이 사업 추진한 법인에서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현금 남았다 그러면 그걸 회수해 가면 돼. 근데 회수를 다 못 하잖아요? 돈을 회수를 못 할 거 아니야? 사업이 쫄딱 망해서. 그러면 너 돈 내놔. 시행사한테 돈 내놔. 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야. 돈 내놔. 라고 요구하는 걸 뭐라고 한다? 소구라고 그래요. 돈 내놔. 이게 소구야. 그런데 원칙적으로 비소구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한테 돈 내놔 이렇게 못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업이 실패해도 실패한 사업의 법인의 자산 범위 내에서만 돈을 회수할 수 있지. 그걸로 회수를 못 한다고 해서 시행사한테 차주한테 돈 내놔 이렇게 못 한다는 거야. 응? 이걸 비소금융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얘가 혹시라도 보증이라도 섰다 그러면 그 보증선 범위 내에서만 돈 내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걸 제한소구금융이라고 해. 그래서 비소구금융 또는 제한소구금융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전부 다 교과서적인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얘 쫄딱 망합니다. 근데 어쨌든 교과서적으로 이해하는 거야. 그래서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차주인 시행사에게 돈 내놔 라고 할 수 없다 하는 걸 비소구. 돈 내놔 라고 한다고 해도 일정한 범위 내로 한정된다. 그러면 제한소구. 아시겠죠? 자, 우리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빚을 주택담보대출, 주택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잖아요. 은행에서. 그럼 은행에서 만약에 내가 못 갚았다. 빌린 사람이 차주가 돈을 못 갚았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담보권을 실행해가지고 경매에 집어넣었어. 내가 은행에서 5억을 빌렸는데 집을 팔아봐야 경매 처분해보니까 3억밖에 안 돼. 그럼 2억이 남죠? 2억이 남으면 은행에서는 2억을 포기할까요? 끝까지 쫓아와서 돈 내놔라고 그럴까요? 끝까지 쫓아와서 돈 내놔 할 거 아니에요? 이걸 무한소구라고 그래. 죽을 때까지 해요. 죽을 때까지. 네? 돈 내놔. 그러니까 집을 담보로 해서 저당을 했는데 집 가지고 안 되면 월급도 차압해. 네? 돌아다니면서 하여튼 빨간 딱지 붙여.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걸 무한소구라고 그래요. 근데 미국에서는요. 비소구, 제한소구예요. 뭐냐면 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하고 돈 빌렸잖아요. 만약 돈 못 갚았죠. 집을 팔아서 처분해도 빚을 못 갚잖아요. 그럼 그건 없습니다. 은행은 그냥 상각 처리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집을 담보로 해서 돈 빌렸는데 집값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빚보다 집값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집 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은 안 돼. 왜냐하면 미국은 그런 나라는 그 집을 보고 돈을 빌려준 거지. 집에 대해서 돈을 빌려준 거지. 그 외에는 담보로 삼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만 가지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제도가 생기면 난리 날 겁니다. 우리나라 그거 도입한다고 그러는데 은행에서는 이제 담보 설정할 때 그 대출 그렇게 지금처럼 팍팍 못 해줘요. 그래서 요게 비소금융, 제한소금융이 무슨 뜻인지 알았죠? 돈 내놔 이랬는데 요게 못하거나 아니면 제한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세 번째는 위험이 분산되죠. 무슨 얘기냐면 요 사업은 시행사도 사업이 망하면 시행사도 손해봐야 돼요. 시공사도 공사비 못 받을 수 있어. 은행도 돈 떼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몽창 다 위험을 혼자 안는 게 아니라 위험이 이렇게 분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큰 사업에서 하는 거예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이런 거 지을 때 보통 썼던 거예요. 미국에서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아파트 지을 때 PF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용 건물 같은 거는 PF를 안 했어요. 미국. PF라는 거는 원래 미국에서 1950년대 뭐 이전에 미국의 그 서부 지역이 캘리포니아나 여러분들 그 자이언트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레고리 팩 나오고 뭐
엘리베이터 테일러 나오는 거. 거기 보면 제임스 딘이 있죠, 제임스 딘. 제임스 딘이 그 주인 마님을 사랑하잖아. 사랑하는데 실현당해가지고 딴 데 가가지고 농사 짓잖아요. 아이, 기억이 날라나 모르겠네. 농사 짓다가 우물을 팠는데 우물에서 갑자기 우물이 안 빠지는, 물이 안 나오는데 갑자기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뭐 검은 게 떨어지죠. 검은 게 떨어진 게 보니까 기름이 나온 거죠. 그래서 거기가 유전밭이 돼가지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사꾼이 농사만 짓는 사람이 있었는데 땅 밑에 기름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은 농사만 지어서 돈도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걸 기름을 뽑아서 팔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 문제는 기름 뽑으려면 돈이 엄청 들어간다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대출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 사람이 담보도 없고 신용도 없어. 근데 땅 밑에 기름은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땅 밑에 있는 기름을 팔아서 얻을 수 있는 현금 흐름을 이걸 담보로 하고 돈을 미리 빌려주는 거야. 은행에서. 그래서 은행에서 빌린 돈 가지고 시추를 해가지고 관정을 뚫어가지고 이제 기름을 뽑아내면 거기서 회수해 나가는 거야. 그게 PF입니다.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원래 유전 개발할 때 먼저 썼던 거예요. 근데 그게 각종 사업에 다 도로, 항만, 철도 이런 데 이용된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 딱 들어와서 아파트 짓는데 이용돼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여러 기관들, 여기 제가 은행, 시행사, 시공사만 지금 얘기를 했죠. 근데 사실은 신탁회사도 있죠. 광고회사도 있죠. 분양회사도 있죠. 되게 많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그 사업성 하나 보고 거기서 돈이 나오면 회수 관리용으로 돈을 배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사업이 실패한다 하더라도 어느 한 주체가 다 온팡 뒤집어 쓰는 게 아니라 조금씩 위험을 나눈다고요. 그래서 위험 분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되게 비싸요. 수수료도 높고 그 다음에 이자율도 높아요. 이거. 그래서 고비용 구제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대규모 사업에서 씁니다. 보통.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 같은 거는 이런 거 안 해요. PF로. 그래서 이런 특징을 꼭 알아놔야 돼요. 가끔 나와요. PF도. 자, 우리 교재 보죠. 95페이지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당해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즉 자금 조달의 기초를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의 가치를 두지 않고, 그죠? 사업주, 차주의 돈 빌리는 사람의 신용이나 담보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존하지 않고 프로젝트 자체의 수익성, 즉 사업성을 보고 투자를 한다는 거죠. 일종의 은행 입장에서는 투자죠. 일종의. 돈을 빌려주는 거지만. 자, 그 다음에 2번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사업 시행자는 자신이 소유한 기업과는 법적으로 독립된 기업을 설립합니다. 법인을 따로 만든다고요. 그건 서류상의 회사지만 설립하여 해당 프로젝트를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해당 프로젝트의 현금 흐름을 모 기업, 원래 기업이요, 시행사, 기업의 현금 흐름과 분리하여 프로젝트의 도산이 사업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금융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주가 사업을 실패하더라도 프로젝트 자체에는 영향이 없죠. 법적으로 완전히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번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고 사업이 실패할 경우 막대한 손실로 인하여 사업주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전통적인 자금 조달 방식으로는 충분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사업에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사업에 적합하다는 거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당해 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에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사업성 검토를 철저하게 해야 돼. 담보만 보고 돈을 빌려주는 건 안 되고, 그래서 정보입이 대칭성 문제가 줄어든다. 이건 사기 취지를 잘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은행도 이 사업성 검토를 엄청 해야 돼. 사업성 검토 잘못해가지고 대출 잘못해줬다가 다 날라가요. 잘못하면.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 구조를 우리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주택금융공사 나오죠. 주요 업무만 한번 보세요. 주요 업무를 보시면 유동화지. 유동화 중개기관 아니에요. 또는 유동화 전문기관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채권 보유할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주택저당증권, MBS 같은 거, 그 다음에 학자금 대출증권 및 유동화 전문회사 등이 주택저당 채권을 유동하는 자산으로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대한 지급보증도 해요. 지급보증 얘기했잖아. 그림 제가 그릴 때 지급보증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한다 이거죠. 자, 여러분들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제분이 대학생이 있는 친구가 있으면 대학생 스튜던트 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취급하는 겁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등록금 대출 해줘요. 이거 끊어가지고 가면 일반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신용보증, 보증 업무 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연금 팔아요. 그게 주택담보노후연금 이렇게 돼 있잖아. 아주 길잖아. 주택연금이에요, 그냥. 주택연금 팔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한다. 나머지는 뭐 됐습니다. 자, 요런 좋은 일 하고 있어요. 주택금융공사가. 자, 요 정도로 알고 다음에 이제 개발관리로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